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1회 김선우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오전 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궁금증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익등정 30일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윤정두 전문가님의 특별한 시황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문가님이 노하우로 보시는 추세 교육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전문가님이 비밀 종목까지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익등정 30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눈치 보기 또 숨고르기 장세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2,300이 한번 이탈되고 되돌리는 과정에서 조금은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글로벌 시장의 흐름 긍정적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아시아 쪽에서 조금 눌림목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아시아권에서의 선진지수인 니케이 지수, 어제 해양의 날로 하루 쉬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한 탄력을 주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금 혼조세 나오고 있지만은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긍정적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내일의 전략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이 된다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긍정적이다, 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근거치도 보여드리면서 교육에 대해서 한 발짝 더 진입을 할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주 기준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추세 그리고 이평선에 대한 교육 내용도 여러분들께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요, 교육을 통해서 발굴해내는 종목군들, 오늘 같은 장에도 상승 종목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런 종목군들 발굴해서 맨 마지막에 그 종목까지 오늘은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장 상황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난리가 났어요. 지난주 초반만 해도. 예? 지난주에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무슨 뭐 무역 전쟁이 굉장히 확대된다,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중국이 또 제소를 한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미국장이 휘청거렸나요? 아니면 국내 증시가 무너졌나요? 국내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올라갔죠. 중국 증시 어땠어요? 바닥 다지고 반등 줬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 시장 지수 0.17% 밀렸는데 대형주에서 이렇게 뭐 큰 출렁거림이 없었습니다. 소형주에서도 중소형주에서도 일단은 변동성 자체가 좀 제한적이었죠. 예전 같으면 조금만 밀려도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어요. 예? 제일 심한 경우가 막 1,850 종목씩 밀려 내려갔죠. 하루에.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 합쳐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늘 양시장을 다 합쳐서 1,100개 종목 수준밖에 안 밀렸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보실 때에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밀리느냐 아니면 거래대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소강 상태에서의 눌림폭이냐. 오늘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어제에 이어서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찌됐건 주후반까지 시장은 어느 정도의 반등 기조를 나타내줬죠. 그리고 나서 눌림폭일 때 거래량이 제한적이라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교육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대형주의 기준이 예전에는 자기 자본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지금은 어떻게 잡죠? 대형주의 기준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입니다. 중형주의 기준은 100일위부터 300위까지입니다.
소형주는 301위부터 나머지 종목. 꼭 알아두십시오.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업종별로는 왜 제가 웃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냐면 업종별로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수 장비가 0.25% 강보합입니다. 운수 장비는 뭐뭐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하고 해운이 들어가 있죠. 자동차하고 자동차하고 조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하고 조선이 들어가 있는데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그나마도 바닥 반발력을 주고 있어요. 현대차의 박스 계속 뭐 16만 원, 17만 원이 상단, 또 하단에서는 14만 원과 13만 원이 하단. 근데 이번에 말도 안 되게 12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현대차가 그렇게 문제가 큽니까?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기준 27조, 28조짜리 현대차가 영업이익 얼마 내지는 아세요? 영업이익 얼마 내는지? 영업이익이 좀 눌려졌다 해도 4조 5천억, 5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조 5천억, 5조를 내고 있는 종목, 영업이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 몇 종목이나 있어요? 거의 없죠. 지금 시가총액 3위가 셀트리온이잖아요. 셀트리온 영업이익 얼마예요? 7천억 정도 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 얼마나요? 한 1,000억 정도 하나요? 그런 쪽에서 제대로 된 실적을 가져가는 쪽에서 바닥 반발력을 내주고 있다. 오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 철강의 기준에서도 포스코가 무슨 시가총액이 셀트리온이 3위에 올라가면서 포스코도 4위, 5위권으로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포스코 영업이익 얼마예요? 5조예요, 5조.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예? 우리나라에 5조 이상 영업이익 내는 업체 몇 개 있냐고.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이 말도 안 되게 패닉 상태로 연출이 됐다가 그 바닥 반발력을, 아니 40만 원 고점 찍고, 그것도 올해 40만 원 고점 찍고, 그러고 나서 밀려 내려온 게 30만 원 이탈된다는 게 말이 돼요? 실적이 악화된 게 있어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포스코가? 없죠. 비정상적인 흐름에서 정상적으로 돌리고 있다. 그 밖에도 많습니다. 오늘 뭐 한국전력의 가격 반발력이라든가, 그리고 미국 쪽에 이제 뭐 훈풍도 되겠습니다만, KB금융을 비롯한 금융지주사. 금융지주사의 실적 얼마예요? 금융지주사의 실적도 어마어마합니다. 3조 이상. 예? 그 실적들을 내주는 흐름 속에서 주가는 눌려져 있었다. 금융지주사 10위 밑으로도 막 내려가 있는 종목도 있어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말이 됩니까? 영업이익, 순이익의 기준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반등을 주고 있다. 금융지주사는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서비스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 업종에는 전체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주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눌려져 있는 부분. 금융업종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예?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0% 비중인데 약보합 수준이 삼성전자 수준에서,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기나 SDI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그리고 나서 눌림 폭이잖아요. SK하이닉스 뭐 크게 문제 있나요? 오늘 같은 날 오히려 LG전자가 장중에 4% 가까이 아주 강력한 바닥 반발력을 줬다. 정상적으로 실적 내주는 쪽으로 이제 매기가 돌고 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업종 대표주 중에 하나 화학업종. 이 화학업종이 화학 정유, 물론 이제 화장품까지 포함돼요. 다 합산을 해서 10% 수준의 비중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 10% 비중의 화학업종이 오늘 1.54% 밀렸습니다. 그럼 0.15% 밀린 흐름이 되는데 한 4포인트를 화학업종이 밀고 내려간 거예요. 화학업종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유가의 조정 때문에 화학업종이 밀려 떨어져 내려가야 된다? 그건 당토 않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거의 바닥입니다. 그것에 대한 논리, 근거, 교육을 통해서 오늘 시황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조금 더 밀렸느냐라고 했을 때 이쪽의 제약주는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의 제약주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을 띄면서 빨간불을 그나마도 내줬습니다만 의약품이 강보합을 내줬죠. 근데 유가증권 시장에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의약품, 바이오 업종의 조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 대선 테마, 경협주들, 죄송합니다. 경협주들. 그러니까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린 게 5월 말 이후부터 해서는 쳐다도 보지 말자. 예? 그리고 바이오는 벌써 이미 고점에서 다 교육을 통해 정리해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석별형 기준에 50만 원의 전량 정리. 예? 그리고 밑에 개파락 나올 때 오히려 단기 매매.
셀트리온 마찬가지잖아요. 36만 원. 고점에서의 망치형, 장악형, 하락장악형 이런 부분의 전량 정리. 예? 신라전 어때요? 12만 원, 13만 원의 전량 정리하고 나니까 지금 6만 원까지도 내려왔었죠. 이러한 흐름이 우연의 일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당분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수년 동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아주 큰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한 기존의 제약 바이오의 테마,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연출됐던 테마 절대 다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절대 다시 나타날 수 없어요. 그 점 꼭 염두에 두시고 경협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찌라시 같은 그런 뉴스 내용들 몇 군데 보니까 광고죠, 광고. 10월부터 경협주가 다시 갈 건데 무슨 근거로 10월부터 다시 가는데. 그리고 지금 내려와 있는 경협주들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별로 없어요. 분류해 놓은 게 다 500억, 700억, 800억짜리 반등이 나와서 1000억짜리 이런 종목을 가지고 테마주라고 분류해 놓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데 절대 그런 거에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상적으로 IT 쪽이라든가 또 실적이 나오는 업체들의 흐름에서 시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쪽 시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계속 보셨던 삼성전기 어때요? 삼성전기 3월 바닥 빵 찍고 돌리는 흐름에서 9만 원 이탈된 삼성전기가 16만 원까지 올라와 버려요. 지금 이 장에. 삼성 SDI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어버려요. 그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사마콘덴서, 삼성전기 대비 3배 가까운 수익률이 나버리죠.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이제 제대로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업종별로 보셨으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눌려져 있는데 시가총액 1위, 2위죠. 근데 이 시가총액의 규모가 290조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삼성전자도. 그래도 여전히 20% 수준의 비중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사실 제가 볼 땐 특이한 거예요.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의 엄청난 폭등 랠리. 예? 영업이익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 전에는 성장성이 없었네요.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간 그 흐름의 테마인 거죠. 어찌됐건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의약품이 그나마도 강밥을 떼어주면서 버팅힘을 줬습니다.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슈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 문제는 벌써 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렇다면은 예전처럼이라면 여러분들이 의약품 들어가실 때 솔직히 어떤 기분으로 들어가세요? 신라젠 이틀 만에 50% 올라가는 거, 60%씩 올라가는 거 이틀 만에. 예? 바이로메드 그런 종목군들 상한가 이후에 또 올라가서 50%씩 이틀 만에 올라가는 거. 이런 걸 보고 사실상 의약품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걸 마케팅하고. 예? 여러분들은 사지도 못했는데 이틀 만에 50% 냈어요. 이틀 만에 60% 냈어요. 그게 무슨 주식 시장입니까? 돗대기 시장이지. 그렇게 해서 마케팅해서 다 올라간 거 거품인 거에 대한 매매 사인이 나오다 보니까 거품이 무너져서 난리가 아닌 거죠. 근데 이 두 종목은 아직까지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에 놓여져 있으면서 잘 버팅겨주고 있는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부담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변동성은 여러분들이나 또 일반 투자자분들 또 테마주를 쫓아가시는 분들의 희망사항의 변동성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첨삭지도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실적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고 현대차가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거는 그건 좀 부담이 돼요.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 예? 현대차는 나중에 금리 한 3%, 4% 올릴 때 그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B금융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오늘 전체적으로 강세를 떴다. 한국전력이 예전에 시가총액 1위였어요. 한국전력이 10위 밑으로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한국전력도 바닥 반발력을 주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LG화학, 화학 정유업체가 이렇게 좀 많이 밀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바닥이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할 때는 요 5개, 상위 5개 종목이 전부 의약품, 바이오주들이었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뭐 기가 차죠. 그나마 셀트리온은 헬스케어는 좀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없어. 거래량이 있어야 돌리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옛날처럼 막 그냥 별 내용도 아닌 것 같고 막 난리가 나고 흥분이 돼서 이틀 만에 막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없어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시가총액 지금 몇이에요? 5위? 그냥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17%씩 올라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좀 강세를 띄워줬던 HLB도 5월 이후에는 고점 대비 지금 얼마 빠졌어요? 44%. 이게 무슨 뭐 주식시장입니까? 건전한? 예? 오를 때 무슨 뭐 10,000원짜리 종목 16배 올려놓고 1년 만에? 예? 그래 놓고 시가총액 2위 만들어 놓고 반토막 내놓는 이게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에요? 이런 쪽의 매매에 집중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시장의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예? 전부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의 40% 비중이 아마 제약바이오 예? 그 테마에 연동돼 있는 그리고 또 무늬만 의약품인 쪽 그런 쪽이 4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당분간은 그 거품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남북 경협주의 거품.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지금 안 채워져 있는 나머지 실적이 뒷받침되는 IT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때 그때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진행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자신감 가지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 시황 내용에 대해서 뭐 반발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어차피 9시부터 또 첨삭지도를 해드려요. 첨삭지도 해드리니까 첨삭지도 시간에 왜 제약바이오가 언제부터 움직였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2005년도에 조화제약, 산성, PNC 이런 종목군들이 40배, 57배 올라왔던 이유. 그리고 오바마 케어 이후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해서의 제약바이오, 한미약품에서부터 움직였던 흐름. 그리고 왜 움직였는지.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테마주들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9시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경협주.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은 경협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남북 정상회담 때 어떤 시장의 흐름이 반응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어느 시점부터 경협주가 움직였는지 경협주가 2월 10일 날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움직였습니까? 예? 현대로템이 그때부터 갔나요? 철도주가 그때부터 갔습니까? 아니죠. 그 내막부터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해야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첨삭지도 때 시황 부분도 아주 깊이 있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 다운로드 받으시고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검색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를 검색하시면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수익산맥 홈페이지 메인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도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부터 무료로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3,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짜 정보들과 자료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자, 시황 계속해서 이어드리는데 시황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교육이고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업종까지 잡아낼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지금 바이오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지금 경협주 때문에 속이 파들어가는데 어떠한 대처 방안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 얘기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분명하게 5월 달까지는 우리도 방송에서 예제로 바이오, 경협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안겨드렸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도 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최근에 5월 말 이후의 기준에서는 IT 위주로 계속해서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오늘의 흐름에 있어서 특징이 확 떠오르게 됐던 뭐 금융주도 있습니다만 화학업종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미 5월 중순에 한 차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막연하게 바이오 안 되고 경협 안 되고 그럼 다 쉬셔야죠.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업체의 흐름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기준 놓고 보시면은 유가가 WTI, 서부 텍사스 증질유를 우리나라 쓰고 있네? 안 쓰고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바이유를 쓰고 있죠. 두바이유, 브렌트유, 그 다음에 WTI 이렇게 돼 있는데 WTI 기준으로 우리가 어찌됐건 다 놓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WTI의 오늘 4%대 급락
이 흐름이 미국에서도 엑슨모빌의 약세를 이끌어냈어요. 근데 그 약세가 급락을 연출할 그런 흐름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학업종 두들겨만큼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 같은 날 LG화학을 비롯해서 화학 대장주들 정유업체를 두들겨 팰 만큼의 악재 내용이냐? 예? 아침 뉴스 보면 전부 이거 악재라고 써놨잖아요. 예? 그리고 장중에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모든 내용들이 그래 LG화학 나쁜 업체야. 왜 나빠요 LG화학이? 예? 영업이익이 3조에 달하는 업체가 몇 종목이나 있냐고. 화학업종 빼고 금융지주사 빼고 철강하고 현대차 빼고 우리나라에 3조 이상 되는 거 IT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빼고 그러고 나서는 화학업종이에요. 예?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쪽의 실적이 2015년보다 월등히 좋단 말입니다. 이 실적에 대한 전망은 윤정수가 하는 게 아니고 각 경제단체라든가 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에서도 예측하는 부분은 화학은 2020년까지 예? 업황의 호조세를 경기가 그만큼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유는 2019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 유가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이 유가라는 게요. 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거만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지난해 종가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쭉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2월 달, 2월 초에 시장 급락 나오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조정 같이 받았죠. 그러고 나서 요 고점, 1월 고점을 넘겨요, 못 넘겨요? 한동안 못 넘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넘긴 이유가 뭐예요? 이 넘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넘긴 이유가 2016년도부터 불거졌던 내용 뭡니까? 미국의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던 보수층을 집결시켰던 브렉시트 이후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뭐였어요? 우리나라 한국과의 FTA 재협상하겠다. 북미 나프타 재협상하겠다. 예? 중국과의 무역 정리하겠다. 예? 정리해서 우리가 무역 적자나는 부분, 중국 때문에 적자나는 부분을 해소시키겠다. 또 거기에 뭐 있습니까?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 때 합의 본 거. 예? 미국과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이렇게 합의해봤던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아예 난 파기하겠다. 이거 나 민주당 정부에서 한 거 나 인정 못하겠어. 라고 했던 게 2016년도의 선거 공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가 이때 이 시점 즈음에 이란 핵협상 난 파기 나머지 6개 국가 하든 말든 난 파기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제재할 거야. 그게 이제 정점에 달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금융시장에 꼬신 주식시장에 랠리가 이어지면서의 흐름,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서의 상품 가격의 강세, 이러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일정 부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불거지면서의 강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급격히 밀릴 때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경기가 훼손되면서의 조정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잠시 이슈만 있었고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폭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겠죠. 거기에 이란 문제도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란의 제재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부분이 살짝 노출이 되면서의 조정입니다. 이게 어떤 뭐 경기의 악화입니까? 아니면 펀드멘탈의 훼손입니까? 아무 내용 아니죠. 미국에서 엑슨모빌이 폭락을 했습니까? 급락을 했습니까? 아무 내용 아니죠. 근데 왜 2015년 대비 영업이익 2배씩 증가해 있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큰 조정을 받아야 돼요? 심리적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학업종과의 그 관계, 또 유가의 관계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WTI 같은 경우에 지금 2008년 7월부터의 월봉을 보여드려요. 이 당시에 달러 인덱스의 약세 부분, 그렇게 되면서 또 금리 인하, 그렇게 되면서 상품 가격이 마지막 오버슈팅이 나올 테죠. 금리 인하의 기점에서부터. 그리고 경기가 훼손되다 보니까 급락.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 반발력. 뭐 이런 흐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출구 전략을 단행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는 시점입니다. 엔화가 약세를 띠고, 안전자산인데 엔화가 약세를 띠고,
달러가 급격히 강세를 띠게 되면서 결제 통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유가가 내려오더라도 이 26불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26불까지.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경기의 훼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제 통화의 강세 때문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습니까? 유가가 이렇게 급락했다고 해서 뭐 시장이 폭락했어요? 그런 경우가 없죠.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지금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월봉으로 보실 때 요게 아까 일본으로 보니까 뭐 급락이 연출된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2015년도 말에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출구 전략을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긴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는 시점에 경기가 완전히 산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완만하게 상승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문제돼요? 화학 정유업체에 문제됩니까? 전혀 문제 안 돼요. 이거 호재입니다. 그쪽에는. 특히 지난해 2017년도에도요. 여러분들이 많은 방송 막 이렇게 눌러보시다가 굉장한 곤혹을 치르시고 낭패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작년 6월 22일 날에 유가가 딱 저점을 찍어요. 작년 6월 22일 날. 근데 6월 22일 날 저점을 찍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연초 대비 유가가 22% 빠졌다. 이렇게 신문 기사 나옵니다. 연초 대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국장이 흔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화학업종이나 이런 쪽에 눌림 그리고 비정상적인 보도 내용, 재탕, 삼탕의 악재 내용. 근데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개선되고 있을 때죠. 이때 당시 화학업종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그것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2013년 이후에, 우리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조만간 금리도 올릴 거예요. 우리 긴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이 달러 강세, 결제 통화의 강세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엔달러 환율에서 엔화 같은 경우는 엄청난 약세를 띠게 되죠. 그렇게 되고, 거기에 뭐 엔화가 약세를 따서 달러가 강세가 됐든 달러 강세 때문에 엔화가 약세됐든 그거는 서로 용인을 한 겁니다. 유로화나 이런 부분은 급등락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바이유 확인해 보시면 WTI가 아니라 왜 두바이유냐? 우리나라는 두바이유를 쓰고 있는 데다가 제가 쓰고 있는 HTS가 WTI는 여기서뿐이 안 나와.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저기 2003년 있죠? WTI 14불이었어요. 14불. 요번에 WTI 밀려서 내려왔던 부분이 26불.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요거만 보자고, 요거만. 달러 강세 뛰면서 어떻게 돼요? 상품 가격의 약세. 이것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2014년도에 폭락 나왔습니까? 이거 경기의 훼손이라고 해석해서 폭락 나온 적 있어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럼 그런 해석으로 방송에서 얘기했다면 누군가가 얘기했다면 그건 바보죠. 지금도 똑같은 거 지금도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미국이 금리를 7차례 올리면서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상품 가격이 강세인데 이게 지금 뭐 엄청난 막 이러한 흐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각도로 밀려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럼 화학업종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원달러 환율하고의 관계도 보시면 되고. 지금 환율하고 보시면 달러의 인덱스의 기준으로 보셔도 되는데 달러 인덱스나 엔화나 반대로 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로 보겠습니다. 엔화로 보시면은 이러한 흐름에서 경기가 좋아져서 쭉 올라가던 흐름. 그러고 나서 엔화가 강세를 띠는 거예요, 이게. 엔화 강세. 달러는 어떻게 됐겠어요? 약세죠. 달러가 약세를 띠는 흐름 속에서 경기가 침체됐단 말이에요. 그냥 결제 통화의 논리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달러가 약세를 띠는데 예를 들면 1달러에 1리터를 팔았어요. 원유를. 근데 1달러가 약세를 띠다 보니까 빵도 못 사 먹어. 빵 반 개뿐이 못 사 먹어. 그럼 어떻게 2달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간 유가의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환율하고 결제통화하고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질 화학업종에 대해서. 이게 5월 15일 날 다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게. 방송에서, 아시아경제 TV에서 우리가. 화학업종 어때요? 유가가 왜 올라요? 경기가 좋아지면서 오르죠. 경기가 좋아지면서 오르니까 여기도 같이 올라요. 근데 여기 지금 초록 색깔로 박스를 이렇게 2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조정이 나와요. 상품 가격이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랑 같은 해석을 한다면 뭐예요? 조정이 나오면
유가 많이 빠졌어요. 오늘 급락했어요. 화학업종 빠져야 돼요. 아니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원재료 비용이 낮아진다? 그럼 그 상품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싸게 줍니까? 예? 그 상품 가격, 원재료 비용이 낮아졌다고 해서 판매 가격을 낮춰줘요? 급격히? 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데 원재료 비용이 내려간다? 아이고, 그러면 영업마진이 높아지네. 박수 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유가 빠지면 좋은 거냐? 아니지. 경기가 좋아서 상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것도 좋은 거고, 그 와중에 상품 가격이다 보니까 변동이 와서 원재료 비용이 낮아지는 것도 좋은 거고, 지금의 흐름도 이때처럼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계속 올려지게 되고 전체 업황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때, 그럴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 인하로 인한 달러 인덱스의 약세입니다. 근데 결국은 리먼 터지고 어떻게 됩니까? 상품 수요 자체가 줄어들죠. 경기가 침체되니까. 폭락. 그랬는데 달러 부분이 계속 약세를 띠죠. 엄청난 약세로 가죠. 약달러. 결제통화의 약세 때문에 올라온 유가. 이 유가가 경기가 좋아져서 이만큼 갔습니까? 이때처럼? 아니죠. 통화의 약세 때문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화학업종이 이때 갔느냐? 우리나라는 이때 당시에 못된 짓거리 했잖아요, 또. 랩 상품에 그냥 말도 안 되는, 경기도 안 좋은데 랩 상품에 돈만 모아놓고 그 돈의 힘으로 차화정 랠리, 70주 랠리. 결국은 그 거품이 빠져내려가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건 결제통화의 약세 때문에 올라간 건데 이때처럼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화학업종, 정유업종 올라갔죠. 니네 왜 올라가니? 자고 일어났더니 재고자산이 올라갔어요. 재고자산 가격이 올랐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때처럼 영업마진이 좋아지거나 지금처럼 경기가 살아나서 영업마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났더니 재고자 평가에서 순이익이 증가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때 2007년보다 높은 화학업종의 주가를 만들어놨다? 그게 나쁜 짓거리죠. 왜곡된 현상. 세계 경기가 좋지도 않은.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막 방송 나오고 전문가입니다. 나 20년 했어요.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유가 올라가면 뭐 좋았다고 했다가도, 예? 떨어질 때 또 나빴다고 했다가도. 그러니까 이때 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유가 올라가면은 정유화학업체 갑니다라는 얘기가 이때. 그러고 나서 유가가 달러 인덱스의 강세, 결제 통화의 강세 때문에 자연스럽게 밀려 떨어질 때. 이때 정유화학업체 폭락이 나왔습니까? 없죠. 폭락 없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경기가 살아나서 상품 가격의 상승이 나온 흐름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 부분도 같이 움직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6월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 화학업종의 흐름인데 작년 6월에 뭐라 나왔냐면은 우리가 배운 장악 확인량이 뜨는 이 시점에 연초 대비 유가가 많이 빠져서 22% 빠져서 화학업종이 안 좋습니다. 안 좋긴 뭘 안 좋아. 화학업종보다 좋은 업종 갖고 와보세요. IT, 금융 빼고 화학업종보다 영업이익이 더 크게 증가한 업종 갖고 와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냥 주가가 밀렸다고 말도 안 되는 해석 갖다 붙이면 되겠어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결론이? 예? 결론이 이런 흐름 이후에 LG화학의 일봉 이게 그날이 저점을 찍은 날이에요. 화학업종이 저점을 찍은 날인데 화학업종 자체가. 예? 오늘 같은 시점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시점의 흐름. 그러고 나서 이 가격대가 이게 얼마였냐면 27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27만 원인데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27만 원이면 어디냐면 가격이 요 가격. 수급, 실적, 추세, 교육. 이렇게 해서 요 가격에서도 요 가격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리다 보니까 에이코 하셨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시장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는요. 실적이 뒷받침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뒷받침해서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수급을 놓고 보는 거지. 기술적 분석 가지고 아이고 구름이 많이 꼈네 못 올라가네. 이게 기술적 분석이 아니에요. 세력이 들어왔나 나갔나를 보려고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게 뭐예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보여지죠. 개인들의 누적 수급이 어떻게 됐어요? 급격히 이탈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앞서 보여드린 위치가 요 자리 27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했던 범위가 여기. 결국은 지난해 연말에 다 올라오고 나서의 조정입니다.
지금 자리의 흐름이 이런 위치라는 거예요. 화학업종, 정유업종. 실적 처리죠. 실적이 다소 둔화됐다고 PER,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5배 수준, 그 이하의 수준, PBR 1배 미만의 수준, 0.8배 미만의 수준. 이게 저평가 아니면 누가 저평가하겠습니까? 시황을 보시더라도 제대로 깊이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오늘 첨삭지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산맥 3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처럼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대응책이 궁금하신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등정 30일에서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정두 전문가님의 또 특별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9시에 시작합니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를 검색하시면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는 전문가님 사진이 있네요. 메인에서 조금만 아래를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부터 무료로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3,000장이 넘는 PPT 주식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짜 정보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자, 벌써 33강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한 3,000장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이오주들 예전 영광 찾기 힘들다. 몇 달 동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말이 테마인 거지. 그리고 순간적으로 한번 펑 하고 움직였던 거지. 경협주라는 게 남북 관계에 대한 수혜주라는 게 삼성전자는 수혜 안 받습니까? 엉뚱한 쪽에 너무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쪽도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이제 대안, 어떤 대안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시장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대안이 IT를 필두로 한, 왜 IT냐?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융지주사 쪽입니다. 거기에 화학, 거기에 철강. 이런 순서대로 놓고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 내용들 첨삭지도에 자세히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러한 종목군들을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항상 맨 뒤에 오픈을 해드렸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지금 23강부터 오늘 내용까지는 전부 추세죠. 2평이죠. 이거 딱 보시면 대박인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조금 딱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교육 내용. 오늘 배울 교육 내용이 이게 뭐예요? 이격도입니다. 이격도. 이격도에서의 매수 사인. 윤정두는요. 주식을요. 몇 년 했다 그랬어요? 30년 했다 그랬죠. 30년을 했는데 객장에서 모는 종이에 실질적으로 캔들을 그려가면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방송 출연하고 하면서 하는 게 얼마? 20년 그게. 그럼 실전 매매는 언제 다 했냐? 실전 매매는 10년 동안 열심히 한 이후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실전 투자 대회 7차례 우승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7차례? 그걸 가지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책을 10권을 내고 그 책 10권 낸 걸 가지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켜 대학 가서 강의해 협회에 초청받아서 맨날 강의 다녀 그럼 검증됐잖아요. 매매를 해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또 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시장 상황의 흐름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시황을 볼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종목군들 어떤 기술적 분석을 갖다 붙이더라도 매수 사인 매도 사인을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매수하세요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형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세계에도 없는 윤정두만의 노하우 부분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는 오늘 요거 배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빠르게. 그래서 이격도를 바탕으로 이격률을 바탕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느냐. 있죠.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이 설명 오늘 바로 진행해 드릴 거예요. 자세히 들으셔야 되겠죠.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이 종목군들 내일 다 집중 공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복습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오늘 배울 교육 내용 받으셔야죠. 자, 복습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본식 캔들 22강 배웠어요. 추세 교육 지금 오늘까지 33강입니다. 그러니까 11강을 추세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평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조금 더 이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그랜빌의 매매 법칙 그것도 한 10강이 진행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갭에 대한 내용까지.
지금 배워야 될 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다라는 건 이거 어떻게 돼, 이제는. 자료 받으셔서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이평선에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7가지의 분석 내용. 저항, 지지, 방향, 배열, 그 다음에 밀집도, 크로스 분석까지 어제 다 해드렸죠. 어제까지 다 해드린 거예요. 오늘 이격도에 대한 매매 사인. 내일은 이격도에 대한 매매 사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내일 또 해드릴 거예요. 윤정두의 필살기. 왜? 여러분들이 교과서라고 놓고 배우시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임직원분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 주식투자상담사 이런 교육받는 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경제학 박사님들이 다 협회에서 만들어 놓으신 책이에요. 그게 교재고 그것을 가져다가 베껴서 참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책들, 그리고 내 거인 양 베껴서 넣어놓은 책들이 시중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검증이 안 돼 있죠. 윤정두가 그 교과서 내용조차도 뜯어 고칠 겁니다. 예? 오늘 배우는 내용과 내일 배우는 내용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오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 오류들을 몇 가지를 계속 잡아드리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야 된다는 거고, 이 이격도 제대로 배우시면은 고점 저점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저항선, 지지선, 방향성, 또 배열도,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밀집도, 이평선 수렴 구간, 그리고 데드크로스, 또 골드크로스. 그것이 가성이 있고 진성이 있다. 그 부분까지 이제 어제 배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 정도까지 어제 배운 거고, 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첨삭지도 때 더 열심히 해드렸죠. 가성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중장기 추세가 상향이 되고 있는데 단기 추세가 훼손이 됐다고 해서 이게 데드크로스로서 시장이 깨져 내려가거나 종목이 깨져 내려가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따라서 중장기 이평의 추세를 정확히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한다. 그래서 기울기가 무조건적으로 이평선을 배울 때, 추세를 배울 때 기울기가 무조건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예제를 하나를 더 보여드렸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장기 이평이 상향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 이평이 이탈되더라도 그것은 진성이 아니다. 가성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럼 되돌릴 때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돌리지도 않았는데 밑에서 막 잡으면 안 되지. 그죠? 네. 이격도입니다. 이격도는 앞전에 추세에서 간단하게 배울 때 뭐였냐면은 주가와 이평선의 거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가라는 부분이 이렇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가파르게 움직였죠. 그렇게 되면 이평이 쫓아가지는 못해요. 이동평균선이.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조정을 받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평선이 급격히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란빌은 200일선을 기준으로, 왜? 그때는 HTS가 없잖아요. MTS도 없잖아요. 예? 저는 객장에서 전표에다가 써서 객장에 주문을 넣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200일선이 기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림은 200일선으로 넣어놓고 설명은 20일선으로 하는 그런 오류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오류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100년을 공부하셔도 윤정처럼 수익률 대 7차례 우승 못합니다. 예? 시장에서 맨날 마이너스 분이 안 나요. 이런 부분들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과 회계의 법칙에 의한 그런 것을 가지고 매매 사인을 잡아낼 수 있다. 근데 그 부분도 첨삭지도 때 설명드린 것처럼 기울기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이 이격도에 대한 범위를, 이 이격도에 대한 해석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실전 부분으로 넘겨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러한 예제들은 그냥 쭉 넘길게요. 오늘 시간도 없으니까. 예? 추세 가지고도 또 캔들 가지고도 전부 이런 종목 잡아낼 수 있다는 거고, 이격도의 사전적인 의미와 그리고 분석의 의미, 그리고 특징, 이거요. 주가는 어떤 형태로도 파동 운동을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향으로 오는 관성의 법칙과 회계의 법칙에 의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너무 많은 이격이 발생되면,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면 거기에서 차익 실현, 너무 가파르게 내려와도 거기서 편입의 기준. 근데 그것에 대한 기준점은 분명히 있겠죠. 이격도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동평균선분의 주가. 이거 어렵죠, 이렇게 보면은. 예?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예제. 그리고 내일 말씀드리고, 그리고 필살기 때 말씀드리는데, 내일 말씀드리고 이제 첨삭지도 때 말씀드릴 건데, 요거 있죠? 요게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교과서라고 표현하는 책이 뭐라 그랬어요? 시중에 뭐 아무개가 써놓은 그런 책이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 원전도 안 되는, 예? 원전 번역본도 안 되는 책이고, 우리나라의 자격증 시험을 보는 책들이 있어요. 협회책. 그 협회책에서 나오는 상승 국면에서의 이격도의 매수 관점과 매도 관점입니다. 이거요? 다 잘못됐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방송이잖아요. 방송인데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다 잘못됐어요. 실전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 21선하고 61선 이격이 98분이 안 나와 상승해서 상승이라는 건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위에 있는데 그럼 밑으로 내려올 때 편입하라는 기준인데 그럼 이평선이 21선과 61선이 딱 붙어가면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매도를 상승 흐름에서 매도를 106이나 110에 매도를 해버려요? 106이나 110이라는 게 뭐냐면 20일 이동평균선 대비 110%, 106%, 6%더 올라 있으면 20일 이평이 만약에 10,000원이야. 그럼 1,600원에 매도하라는 게 상승 추세입니까? 아니지. 그 예제 보면은 답이 나와요. 이거 하락 국면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횡보 국면 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로 교육을 받고 이걸로 점수 따서 이걸로 자격증 받으니까 실전 매매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론상으로도 안 맞아요. 그냥 번역해놓고 제대로 된 예제도 안 넣어놓고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준에서 종목을 놓고 보면은 이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표 잡아드린 내용이, 예? 뭐, 매도 102, 매수는 92. 그게 뭐냐면 하락 추세에서는 이평선 밑으로, 이 21선 밑으로 92까지, 그러니까 8%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편입. 돌려질 때에는 102 이상이면 이평선 올라타면 바로 차익 실현하는 얘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21선 기준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예? 그 내용에 대한 흐름인데 그것도 예제를 억지로 잡아낸다면 이런 예제들이 나와요. 내일은 필살기에서 저 수치를 다 바꿔드릴 겁니다. 그 수치를 바꿔드리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7번의 수익률 대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응? 이론하고 실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 정형화되어 있는데 하나도 없어. 어딜 가서도 이격도 인터넷 다 뒤져보세요, 한번. 이격도 다 뒤져보시면 아까 그 수치가 다 나와. 윤정도 거 만약에 가져가서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제 수치도 나오겠죠. 그럼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든가 저희 연구원 출신이겠지.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려놓고 윤정도 걸 그냥 썼다? 그건 법적으로 문제되죠.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격도 부분에 대해서 정의 부분, 어느 구간에서 매수할까? 빨간색이 매수고 파란색이 매도예요. 그럴싸하게 보이죠?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를 한다? 최고점, 최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힘들어요. 그 기준점의 부분을 내일 자료는 무조건 그럼 또 다운받으셔야 되겠죠. 중간중간에 필살기 부분을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도 있게 넣어드리는 거예요. 강도 있게. 그렇게 해서 상승 추세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격도 수준 98에서 21선과 61선을 다 붙잡아낸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요 내용들 첨삭지도에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 내일은 필살기니까 그럼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이 이격도의 수준을 오늘 거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죠. 왜 불가능한 건지를. 예,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들이 있겠죠. 요거는 이격도가 아니에요. 추세예요. 추세 부분. 정별입니다. 일주 월봉상 전부 정별로 진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격을 통해서. 요거는 윤정두의 필살기로 잡아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또 요 종목. 오늘은 종목이 많죠? 요 종목. 요런 종목군들 쭉 펀드멘탈 상의 흐름까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술적 분석까지 해드릴 거고 이격 이외에도 그러니까 요거 첨삭지도 때 꼭 참여하셔서 오늘 저녁에 꼭 받아가십시오. 그래야 내일 아침부터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저는 9시부터 첨삭지도 때 다시 온라인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수익등전 30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 때 있어서 재료와 실적, 수급 신호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곤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더 좋겠죠? 이런 종목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죠.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그 수혜가 기대되면서 주 사업부의 흑자가 전망되고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500만 주를 매집한 2,000원대에 숨겨진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면 그 어떤 종목보다도 주목해야만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보면 화승인더는 아디다스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규모 수주로 인해 100억대 적자가 2년 만에 200억이 넘는 엄청난 턴어라운드로 1,000원대의 주가는 1만 원대를 돌파하며 무려 10배까지 그야말로 무서운 상승이 나버렸습니다. 특히 1,000원대부터 1만 원대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500만 주가 넘는 대규모 매집이 결정적인 상승의 포인트였는데요. 때문에 종목을 선정할 땐 실적과 재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의 매집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종목 동사의 근간이 되는 사업부가 작년 180억 적자에서 올해 110억 영업이익 흑자로 턴어라운드 예상과 2020년까지 300억 원 이익 달성이 예상이 되는데 외국인 300만 주, 기관은 200만 주 매집한 단돈 2,000원대 종목을 긴급 제시합니다. 오늘 기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부가 작년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턴어라운드 예상과 내후년 300억 원의 흑자, 그리고 실적 급증마저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은 300만 주, 기관은 200만 주를 매집했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스트라이크 종목 집중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네, 오늘 종목 동사의 근간이 되는 사업부가 작년 180억 원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기업 전체를 보면 2015년부터 평균 수준의 9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동사의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개선 효과 발생과 글로벌 경쟁 기업 M사의 파산, 그리고 2020년까지 글로벌 생산 라인 증설이 전무해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이 종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사의 근간 사업부 작년 180억 원 영업이익 적자에서 올해 110억 원으로 완벽한 턴어라운드 성공 전망과 내년 200억, 내후년인 2020년엔 무려 3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수치만 비교해도 과거 화승인더와는 아예 비교조차 안 돼 강력한 실적 개선세가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불과 2,000원대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2,000원대 종목의 근간 사업부가 180억 원 적자에서 올해 110억 원 이익 달성 예상과 내년 200억 원, 후년 300억 원 달성 예상만으로도 대가통급 재료라고 판단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글로벌 13조 원 시장에서 동사의 주요 사업부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수요가 2020년까지 연간 4%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글로벌 경쟁 기업인 M사의 파산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촉발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성수기까지 도래하는 등 더블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억 원 지분법 이익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보에 빠른 외국인은 300만 주, 기관은 200만 주 매집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종목인지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2,000원대 종목 중 이 정도 실적과 수급을 겸비한 종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자신하는 종목일까요? 지금 2,000원대 자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번을 누르신 후 1번 선택하시고 다시 715번, 715번을 꼭 누르시면 이 종목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사의 근간 사업부 작년 180억 최악의 적자 상황에서 올해 110억 원 턴어라운드 전망. 둘째, 중국 정부의 규제로 글로벌 수요 개선과 해외 경쟁 기업 M사 파산. 셋째,
2020년까지 글로벌 생산 라인 증설이 전무한 사상 초유의 상황. 넷째, 글로벌 13조 원 시장에서 동사의 제품 수요 2020년까지 연 4%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 수혜 예상. 여기에 올해 200억 원 지분법 이익 전망과 외국인은 300만 주, 기관 200만 주를 거침없이 매집한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는 2,000원대 종목일까요? 짧은 기회를 줄 때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2,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점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종목 AL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 강호 김대원 전문가의 고유번호 715번 누르시면 됩니다. 715번입니다. (43년) 전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 가방엔 값비싼 약도 최신 장비도 들어있지 않았죠. 환자들을 위한 마음만 담겼을 뿐.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